나는 고임금의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야. 돈만 생각하는 중국 여자들이랑은 결혼하기 싫어. 중국에서 내 인기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분명히 먹히겠지. 여기 중국의 대기업에 재직하는 남성이 자신의 인기에 대해 과신을 하면서 한국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칭화대를 나온 지타오라고 합니다. 저는 칭화대에서도 경영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잠깐 다녔었어요. 하지만 대기업의 한 달 월급이 180만 원 정도라는 사실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제가 기업의 부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3년 정도 다니고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식품 사업을 하는데요. 소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다양한 곳으로 배달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밖에서 소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사업이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경제가 아주 호황이었거든요. 부동산도 호황이었고 명품관이나 백화점에는 중국인들이 줄을 서서 명품을 모실 정도였어요. 저도 그 호황기 덕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었는데요. 덕분에 그 시기에 집도 사고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었어요. 일단 저는 중국에서 항상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중국인만 해도 인기가 있는 편인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해서 집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인기가 많아진 편이었죠. 그래서 선자리도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꼭 선자리가 아니어도 중국은 여자들이 먼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편이거든요. 물론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구애해도 집이나 돈은 모두 남자들이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만났던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게 크나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죠. 바로 몇 년간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해 왔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기에 제 여자친구도 어김없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지참금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관습을 고수하는 결혼, 즉 금전적 또는 물질적 선물의 교환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헌신과 가족의 명예의 상징이 되는 결혼을 꿈꿨습니다. 그녀의 지참금 요구는 물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라온 뿌리 깊은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기분이 상할 것 같았어요. 이러한 결정은 사업적 성공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익성 있는 기업을 설립한 저는 지참금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자친구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수용하게 된 진보적 가치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것과 제 신념을 따르는 것 사이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대에 대한 압박감도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유로 이것저것을 다 요구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의 파티 비용까지도 제가 댔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 처음 사귈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던 여자친구인데 1,000만 원에 가까운 반지를 요구하는 모습에 황당했어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진지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좋은 식당에서 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여자친구한테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내 이 정도 외모와 몸매를 너한테 바치는 건데 나한테 그 정도 돈을 쓰는 게 아깝니? 저는 그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여자친구가 거의 자기 자신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사업이 망하더라도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고했습니다. 여자친구 친구들에게 저는 거의 쓰레기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저는 사업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느라고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한국 여성들은 교육적인 열정이 있고 자신을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한국 여성들은 임금이 높았어요. 월 평균으로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버는 여성들이었기에 제가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한국 여성들의 월급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상적인 파트너는 한국 여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중국 미디어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접한 고정관념과 인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성은 고운 피부와 긴 다리가 특징이며 미의 기준이 매혹적이고 이국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차 한국의 수출기를 뚫어야 해서 한 달 동안 머무를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여성들을 많이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지참금 문화가 없다는 점은 중국의 결혼 전통과 신선한 대조를 이루며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지참금 제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없이 보다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남녀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모아오는 구조였어요. 한국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성공한 중국인 사업가로서 느끼는 우월감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과 같은 강대국 출신의 만능 엘리트라는 제 신분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인식되는 한국에서 큰 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었죠. 이러한 믿음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동경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제 자신감과 기대와는 달리 평소 존경하던 사업 선배들은 제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한국 여성에 대한 저의 인식이 순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 자신감에 충격을 주었지만 제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인이 한국 여성을 한 분 소개시켜준다고도 했고 한국에는 결정사라는 결혼정보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서 제 상대를 찾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운 겨울날 한국행을 택했어요. 물론 사업을 하는 많은 어른들이 비웃었어요. 업무차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대와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 알게 된 한국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번화한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활기찬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이 유서 깊은 궁궐과 사찰과 공존하며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바꾸기 시작한 일련의 깨달음 중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경제활동으로 번성하는 도시였고 시민들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제가 순진하게 생각했던 한두 가지 반찬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노숙자 문제도 다른 대도시보다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중국인 사업가로서 한국에서 곧바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저희 초기 생각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업적은 인정받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경외심의 찬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 사회는 겸손과 노력을 중시하고 성공은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개인의 성실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로도 측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심이라고 치부했던 선배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받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으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서울 생활비는 생각보다 높았고 지출을 관리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예산 책정이 필요했습니다. 제 재정 능력을 재평가하고 달라진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발판을 마련하려면 단순한 재정적 투자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소비자 선호도,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이 한국에서의 성공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익숙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외모와 몸단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머리와 깔끔하게 재단된 수트,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외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남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션 선택의 차원을 넘어 자기 관리와 표현을 중시하는 문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들이 자기 관리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얼마짜리 수트를 입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인지하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CEO였고 제가 만난 한국인 남자들은 다 사원이었는데도 저보다 잘 살아 보였어요. 처음에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외모 가꾸기가 그닥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저의 재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외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고요. 한국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 수준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외모를 꾸미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지인이 주선해준 한국 여성과의 소개팅에 나갔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신나서 말을 막 했어요. 한국 여성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성은 중어중문학과를 나와서 중국어도 잘했고 한국어도 잘했어요. 심지어 영어까지 잘했죠. 얼굴도 희고 예뻤어요. 감탄과 과음에 취한 저는 제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칭화대를 졸업했고 제 사업체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제 목소리는 강대국 출신의 엘리트이자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눈앞에 한국인 여자가 놀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자는 다른 의미로 놀랐어요. 사업을 하는데 월 500만 원 밖에 못 벌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중국에서는 이 정도 지참금이 거의 최고치였기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는 반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 여자들은 저 정도 돈을 말하면 이미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시원찮은 반응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등 뒤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전 저한테 냄새가 날까봐 걱정도 됐어요. 제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채 있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자랑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의 대기업을 다니면 고위 임원이 아니더라도 당신 정도의 돈을 벌고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아무도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도 당신의 자신감은 존경할 만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으로 어필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금액의 3배는 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전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그녀의 말은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누구도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탐험하면서 저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실제로 중국의 많은 최고 경영진의 연봉보다 높았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뜨리고 고국에서 접했던 검열된 정보의 한계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돈을 좋아하는 여성을 소개해준 사람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부와 지위에 대한 제 인식에 도전하는 한국 여성을 만난 후 저는 좌절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졌던 신념과 업적이 보편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이 그룹에 저를 소개해준 사람을 비난하며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금전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과 저를 연결해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좌절감에 휩싸인 저는 제 공경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제 지위와 부를 인정해 줄 사람,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로서 저를 봐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중매업체에 다가갔을 때 제 마음은 희망과 회의가 뒤섞인 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프로필과 적합한 파트너를 신중하게 매칭해주는 서비스, 제 기대에 부응하고 제 성취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상상했습니다. 제 가치와 열망을 공유하고 제 성공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전문적이고 신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며 제 취향과 지위에 맞는 짝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배경, 경력, 파트너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했고 제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여성을 소개받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고려했다고 말했죠. 심지어 중국에서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보다 돈을 더 못 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제가 생각했던 성공이 한국에서는 아주 얄팍한 것이라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성공의 징표라고 생각했던 제 자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인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지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니 제가 만난 한국 사회는 공허한 자랑보다 겸손과 진정한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상대로 치부했던 잘생기고 단정한 한국 남성들은 사실부나 지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진정성, 노력, 진정한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의 구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깊은 자아 발견과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과 만남, 도전은 겸손과 자각,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제 조국인 중국에 대한 이해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종종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이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효율성, 혁신,
문화적 풍요로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의 선진성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기술 혁신 등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야기와 모순되는 것이어서 겸허하면서도 다소 놀라웠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과 연애를 하는 것이 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 품고 있던 선입견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성찰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과 존중,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을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 적용하여 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자세로 상황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올 방법이 없을까요? 미래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남자들의 젖꼭지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인도에서 엘리트로 모셔온 개발자가 한국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상황이나 청결함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우스운 상황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인 IIT를 졸업한 디아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공과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저희는 9구단을 10구단까지 외우거든요. 인도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는 건 구글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글로벌 기업에 입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각 기업의 선배들이나 입사팀 사람들이 대학에 와요. 저희가 직접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볼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저희 학교 출신을 데려가고 싶어서 애쓰죠. 일단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 미국의 글로벌 기업은 제 머릿속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미국의 회사에 가게 되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모으기가 다른 나라보다 힘들었어요. 저희 집은 사정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인도 공과대학은 등록금도 무료고 기숙사비도 무료지만 제가 돈을 안 번다는 이유로 저희 집 사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심지어 저는 여자였거든요. 인도에서 공부 잘하는 여자는 의사를 시키고 공부 잘하는 남자는 공대에 보내거든요. 저는 이런 편견들이 너무 짜증났어요. 남자밖에 못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인도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너무 만연한 나라고요. 여자 얘기는 거의 들어주지도 않아요. 스토킹이나 괴롭힘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로 간주되어 큰 관심을 기울이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이러한 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피해자의 경험을 사소화하여 종종 피해자가 무효화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러한 행동이 정상화되는 나라가 인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 저는 공과대학에 들어갈 정도였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여자가 대학에 가서 뭐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오빠는 공부를 전혀 못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아득바득 공부했어요. 어쨌든 IIT까지 입학하면 부모님이 절 건드리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결국 저는 인도 내에 있는 IT 기업과 중국 최고의 IT 기업이라는 텐센트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텐센트가 돈을 더 주고 숙식을 제공해준다고 해서 텐센트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인도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은 언어,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설었죠. 뉴델리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에너지와 야망이 넘치는 도시 선전에 도착한 기억이 납니다.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 잠들지 않는 도시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텐센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캠퍼스는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혁신으로 가득 찬 미래의 축소판이었죠. 저는 최첨단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에 배치되었는데요. 그 속도는 가차없이 빨랐지만 짜릿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중국은 여자 몸매를 노골적으로 빤히 바라보지는 않아서 인도보다 나았어요. 하지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실했어요. 인도처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명백한 격차는 중국에서나 인도에서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만 중국의 건물들이 조금 더 높은 정도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나라 모두 빈부격차는 심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입사했던 2019년과 2023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2023년이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중국에서는 화려한 고층 빌딩과 번화한 쇼핑 지구가 오래된 동네와 소박한 시골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차이는 저희 동네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은 그냥 깡통에서 동전을 받았는데 중국 거지들은 QR로 돈을 받았어요.
더 충격받은 건 중국 정부의 예외 없는 봉쇄 조치였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즉각적인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하는 동안 제 심장은 뛰었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가 갑자기 박탈당하고 아파트 벽에 갇히게 되었으니까요. 아니, 저는 집에 음식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는데요. 음식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죠? 처음 며칠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어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묘한 불신감 사이를 오갔죠. 아늑한 안식처였던 작은 아파트가 새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평소에 번잡한 도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적한 거리를 봤는데요. 멀리서 간간히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만 정적이 깨지는 섬뜩한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밖을 보면요. 인도 경찰들은 모두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든요. 중국 경찰들도 인도 경찰들과 같이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2019년은 거의 중국의 호황기였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요.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저도 인도였으면 상상도 못할 백화점에 가서 돈을 쓰면서 자유를 많이 느꼈어요. 이 시기에 중국에 있던 외국인으로서 인도에서 경험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저는 중국이 정말 발전했다고 감탄했어요. 번화한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 화려한 백화점과 다양한 명품으로 가득한 중국의 도시는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돈을 쓰며 자유롭게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기회와 자유의 땅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2023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길거리에 나앉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기분이 거북할 정도로 안 좋았어요.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자유와 안전이 줄어들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거리에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불안감도 컸어요. 중국 길거리에서 자기와 데이트를 하자면서 남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붙는 여성들을 보면서 중국을 떠나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번화한 기술 도시 중 한 곳의 게임 회사에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엄격한 게임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서 저는 이러한 변화의 진원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중국으로 이끌었던 게임과 개발에 대한 열정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엄격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요.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불확실성이 먹구름처럼 우리 팀에 드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능숙하게 넘나들었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원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문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암시였습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활기찬 게임 문화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이끌려 이곳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온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하루하루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적이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인 동료들과 나누던 동지애는 사라졌어요. 저는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사람이었죠. 성과가 좋았으니까요. 한때는 사소한 불편함이었던 언어 장벽은 이제 저를 더욱 고립시키는 거대한 틈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그때부터 다급하게 이직 준비를 했는데요. 경제 침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텐센트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일상 업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를 대하는 중국인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료애가 넘쳤지만 이제는 의심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불확실한 시기에 편리한 희생양으로 여겼어요. 속삭임이 들리고 어깨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등에 칼을 대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표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질투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만 동료라고 생각했던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고용 안정이 귀한 상품이 되어버린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텐센트에서의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파트에서 네온사인이 켜진 선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다음 행보를 고민했습니다. 텐센트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면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 결국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가기로 한 저는 한국의 쿠팡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단 쿠팡은 경기도 광주에 있어서 기숙사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
현재 엄청나게 크는 유통기업으로 공격적으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특히 더운 계절의 옷을 통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는 것 같은 단순한 옷차림조차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캐주얼 복장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은 아닌지, 커뮤니티의 암묵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의식을 느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옷차림에 대한 일종의 자유분방한 무관심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반바지에 시원한 티셔츠를 입고 번화한 서울거리를 걷다 보면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엄격한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신선한 변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옷차림보다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수용 덕분에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공학기관 중 하나인 인도공과대학 IIT을 졸업한 인도 국적자로서 저는 항상 학문적, 직업적 성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일하기로 결심하면서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번져나갔고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편견과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중국은 언제나 인도를 자기네 속국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이상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도 있었던 거죠. 이러한 미묘한 차별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미소를 짓지 않거나 더 깊은 대화를 주저하는 동료들의 태도, 가끔씩 제가 타자임을 상기시키는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일을 잘했던 제가 가장 먼저 권고사직 대상자가 됐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제 경험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태도에 대한 신선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저는 IIT에서 받은 자격증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하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받은 엄격한 교육에 감탄을 표했고 인도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혁신가를 배출하는 IIT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 의견을 구하고 제 기술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직장을 넘어서도 이어졌어요. 인맥을 쌓거나 사교 활동을 할 때 제 IIT 경력을 언급하면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되었고 종종 기술, 교육,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기술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의 청결한 환경에 계속 놀라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 경험했던 쓰레기와 지저분함이 도시 경관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인 것처럼 보였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이나 환하게 빛나는 광고판뿐만 아니라 거리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등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강남의 동네를 산책하는데 마치 잘 가꾸어진 공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포장지나 담배꽁초 등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는 찾아볼 수 없고 포장도 깨끗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겨울에 와서 냄새가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서울은 여름에도 인도나 중국과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성들이 너무 좋았던 점은요. 티셔츠를 벗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다른 남자들의 가슴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인도나 중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는 남성들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우통을 까고 있는 남자들을 볼 일이 없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들보다도 더 격식 있는 복장 기준을 고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에 처음 송금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엄격한 규제에 대해 들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놀랍도록 원활한 경험이었는지 기억합니다. 한국에 살다 보니 처음에는 국제 송금 절차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송금 경험이 있어서요. 중국은 자기네 나라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아주 강력하게 규제했거든요. 그들은 모든 거래가 면밀히 조사되어 송금에 대한 철저한 서류와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제 금융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돈을 보낼 때마다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예상하고 약간 긴장한 상태로 서울의 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절차는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각 단계를 설명하면서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취인의 은행 정보 등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되었어요. 침입적인 질문이나 불필요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몇 분 안에 거래가 처리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쉽고 빠른 처리 속도였습니다. 거래만 원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고 중국에 만연해 있다고 들었던 강압적인 통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숙인의 가혹한 현실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에서 온 저로서는 이 활기찬 도시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극명하고도 반가운 대조였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그들의 삶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낸 채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광경은 사회를 괴롭히는 어려움과 제도적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그런 장면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한국에도 사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숙인과 빈곤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 미국에 갔어도 똑같이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 만족해요. 가족들에게 충분한 돈을 줄 수 있고 IT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제가 직장을 잃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제 한국어가 많이 늘지 않는 게 지금 저희 최대 고민인데요. 한국어가 더 익숙해지면 저는 아예 귀화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귀화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당당하게 한국 시민이 되어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서 살고 싶어요. 오빠와 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될 거예요. 티켓팅 시스템이랑 교통 시스템은 그럼 결국 한국 걸 쓰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교가 엄청 되네.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 파리에서 파견을 온 공무원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 싫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배워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로즈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일명 명문학교로 불리는 그랑제코를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고 꼭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정공무원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대입을 치르고 행정학과를 나와서 바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공무원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랑제콜이 뭔지 말씀드리면요. 프랑스에서는 수능 같은 느낌의 바칼로레아라는 대입시험이 있는데요. 사실 성적 제도가 아니라 합격과 불합격, 즉 pass or fail 제도예요. 합격만 하면 성적과는 상관없이 지망하는 일반 국립대학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랑제콜은 여기서 제외돼요. 가끔 생각하는데 여느 나라나 최상위층, 고위층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랑제콜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카르텔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파리 제1대학, 이 대학들은 일반 국립대학교예요. 그랑제콜은 여기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엘리트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대학 교육이 마비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전문 엘리트층을 양성하고자 가문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을 기준으로 삼고 선발된 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랑제콜 체계가 나온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해주자가 그랑제콜의 의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절됐죠. 국립대학은 1년에 70만 원 정도에 달하는 학비를 내는데 그랑제콜은 2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내야 하거든요. 애초에 1년에 2천만 원짜리 학비를 낼 수 있는 집안만 그랑제콜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게 평등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평준화된 대학 위에 그랑제콜이 존재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일반 공립대학 졸업생과 그랑제콜 출신은 다른 대우를 받아요.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도 연봉이 달라요. 이유는 그랑제콜 출신이라서요. 전 이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제 꿈을 이루려면 그랑제콜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죠. 프랑스는 가장 평등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층한테는 이런 모순이 있는 나라예요. 어쨌든 그랑제콜에서도 무사히 공부를 하고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는데요. 바로 무사히 파리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팀장은 아니지만 이걸 성공시키면 저의 위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저희 팀은 다들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사실 성공 사례를 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 저는 일본을 들렸다가 한국으로 파견을 가야 했어요. 아시아에 들리는 김에 2020 하계올림픽을 유치시킨 일본과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시킨 한국을 동시에 보고 오라는 거였죠. 저는 사실 불만이었어요. 저희 파리야말로 최고의 올림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 가서 심지어 동계올림픽을 보고 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심지어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당장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시켜야 하니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 지원, 예산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팀장님이 저한테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심지어 겨울이니까 올림픽까지는 6개월도 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짜증이 가득 났죠.
그 전날까지도 일을 하느라 출발 당일 새벽에 간신히 옷을 쌀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일본은 좌핸들을 쓰는 나라였거든요. 원래는 일본에 있는 동안 운전을 할 계획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운전에 있어서는 왼손잡이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도로의 오른쪽으로 운전하지만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운전합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에 따라 계획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도로의 왼쪽으로 운전해 본 적이 없었고 외국에서 왼쪽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교통표지판, 노면 표시,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식이 모두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죠. 그래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무관중 올림픽이라서 사람이 몰릴 일이 없었지만 파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중들이 올림픽을 관람해야 하니까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도쿄에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쿄 버스 시스템을 처음 이용했고 도시를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승차권을 손에 들고 버스 정류장에 다가가 탑승 준비를 마쳤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도쿄에서는 버스 요금을 지폐가 아닌 동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거스름 돈을 받을 줄 알고 무심코 버스 기사에게 1,000엔짜리 지폐를 건넸던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당황한 듯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제가 건넨 지폐로는 거스름 돈을 줄 수 없다고 일본어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동안 저는 부끄러움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의사소통도 거의 안 됐어요. 어쨌든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알았죠. 저는 거의 5배에 달하는 버스 요금을 낸 셈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버스 요금이 정기권이나 종이 버스권을 미리 끊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금 전액을 지불할 동전도 충분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제 처지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오해가 있었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도쿄의 교통수단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결심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다양한 여행 패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서 여행 기간 동안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곧 두통을 유발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저는 제 여행 일정에 가장 적합한 교통 패스를 찾기 위해 온라인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에는 각기 다른 혜택과 적용 범위를 가진 다양한 패스가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기차,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패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명을 꼼꼼히 읽고 가격을 비교하고 작은 글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간, 구역, 교통수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패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밀 암호를 해독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지역 정보센터를 방문해 안내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직원은 영어를 조금밖에 할 줄 몰랐고 제 일본어 실력은 그에 못 미쳤습니다. 저희는 지도와 패스 옵션을 가리키며 제스처를 취하는 게임의 의지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떤 패스를 구매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브로셔를 잔뜩 들고 안내소를 나섰습니다. 정보 과부하로 머리가 욱신거리고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계획했던 대부분의 목적지를 커버할 수 있는 패스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패스를 손에 들고 첫 번째 열차에 탑승했을 때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스를 잘못 샀거든요. 제가 아는 도쿄 교통패스만 해도 JR 교통패스, 스이카 정기권, 메트로 패스, 파스모부터 해서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메트로 패스를 사야 했는데 JR과 메트로가 다르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파리의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교통권이나 가격을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고요. 또 제가 겪은 당황스러움은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자결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은 올림픽 당시에 무관중 제도를 유지했는데요. 무관중이 아니면 티켓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한국의 카드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것을 맡길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현장 판매를 하는 것이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올림픽 사례를 조사해야 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발권 절차는 입안에 약간의 쓴맛을 남겼습니다. 효율성으로 유명한 일본의 명성에 걸맞게 원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기대했었는데요. 저는 이후 한국에서 교통이용과 티켓팅 서비스를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티머니 카드라고 불리는 이 카드는 저 같은 여행자에게는 획기적인 카드였습니다. 번화한 서울에 있을 때나 한적한 시골을 여행할 때나 같은 카드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 요금까지 지불할 수 있었죠. 덕분에 한국의 광범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매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라 효율성과 혁신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여러 장의 승차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지역마다 다른 요금 체계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는 내국인과 방문객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이걸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교통카드를 사려면 교통 패스를 파는 지하철역이나 공항에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공간에 제약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시간 제약도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티머니 카드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걸 강릉에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프랑스에서도 이런 교통체계를 들여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파리도 똑같이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파리의 올림픽을 보러 온 사람들이 파리 근교로 또 여행을 가서 추가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면서 저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간편함과 접근성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에서의 여행에 전반적인 즐거움을 더해주는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여행 중 파리에서 받은 비자 카드를 한국의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확인했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행 경험을 더욱 매끄럽게 만들어준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프랑스 비자 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전이나 현지 교통카드 찾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비자 카드가 마법처럼 작동했어요. 서울 지하철역에 들어가기 위해 카드를 터치할 때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이 한국의 활기찬 수도를 더욱 즐겁게 탐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익숙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글로벌 연결성을 느꼈습니다. 파리가 한국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전 세계가 점점 더 서로 연결되고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전자결제의 편리함과 같은 보편적인 요소를 파리의 올림픽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강릉역에서 강릉 아레나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편리함에 정말 놀랐어요. 덕분에 여행이 훨씬 더 부드럽고 즐거워졌어요.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강릉 아레나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용 셔틀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려 깊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이 서비스는 경기장까지 번거로움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강릉역에서 내리자마자 셔틀버스 타는 곳이 아주 크게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셔틀버스는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의 클럽 같은 경험이었죠. 너무 웃겼습니다. 셔틀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그 편리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거리를 헤매거나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버스가 목적지까지 바로 데려다주는 동안 강릉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방문객들이 원활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여행이 최대한 편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한국의 전자결제 발권 시스템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 당시의 티켓팅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다양한 관광 명소와 교통수단의 티켓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따로 운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티머니와 모바일 앱과 같은 한국의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 덕분에 티켓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하고 스케줄을 확인하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카드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했고 선착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러한 전자결제 옵션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문화명소, 심지어 이 나라의 아름다운 국립공원 입장권까지 모두 디지털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국어 옵션 덕분에 저 같은 여행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매표소와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도, 환전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 전체 과정이 스트레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여행자의 여정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마스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기술과 혁신이 어떻게 관광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였고, 저는 이 발권 시스템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파리에서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파리의 여름은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더럽다고 유명한데요. 바로 원산지 표시 제도였어요. 한국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메뉴판을 훑어보던 중 각 요리의 재료 원산지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강조하는 것을 항상 높이 평가해왔지만 이번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메뉴의 모든 항목에는 구성 성분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 제공되었고 각 항목 옆에는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품 이력 추적에 대한 이러한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식재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진짜 한식을 먹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테이블에 음식이 올라올 때마다 맛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현지 공급업체에서 정성스럽게 공수한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감사가 더해졌습니다. 파리도 이제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소한 것에서부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식사를 주문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책임감 있는 농업 관행을 지원하려는 이 레스토랑의 헌신의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품질과 정통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교통패스권, 관광패스, 셔틀버스 제도, 전자상거래 제도를 검토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